샬롬 읽기 세 번째. 그런 거 빼고 얘기해 지루하니까 도깨비들이 소리쳤어요. 지루하다는 말에 깨동이는 주춤했어요. 사실 글에는 저마다 뼈대가 있는데 이를 짜임이라고 하죠. 글의 짜임을 알면 내용을 쉽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비교와 대조의 짜임은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의 짜임이에요. 문제와 해결의 짜임은 해결할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글의 짜임이지요. 그 밖에 순서의 짜임은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에 따라 설명하는 글의 짜임이고, 나열의 짜임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몇 가지 특성을 늘어놓는 글의 짜임이에요. 그런데 깨동이는 글의 짜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임에도 무슨 내용의 이야기인지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긴 글의 내용을 짜임에 따라 단순하게 정리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이야기했지요. 응원들이 와서 토끼간을 먹으라고 했는데 토끼가 못 간다고 했어요. 토끼는 육지 동물이니까요. 자라는 괜찮다고 했어요. 자라는 바다 동물이니까요. 무슨 얘기야? 갑자기 왜 토끼가 나오고 자라가 나오는 거야? 도깨비들이 다시 불평을 더 드렸어요. 처음이라 그러는 거니까 계속 들어봐. 대왕 도깨비가 역성을 들었어요. 깨동이는 떠듬떠듬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용궁에 도착하자 자라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토끼는 이상했지만 자라를 따라갔어요. 용왕은 토끼를 보자 크게 기뻐했어요. 토끼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용궁이었어요. 야, 그건 좀 전에 한 말이잖아. 한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쳤어요. 순간 깨동이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했어요. 토끼는 자라를 따라가기 전에 너구리를 만났어요. 너구리는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며 이 상황에서 자라의 속마음도 어쩔지 모르니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너구리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러나 깨동이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용궁의 장수들은 토끼에게 달려들어 밧줄로 토끼를 꽁꽁 묶었어요. 이건 또 뭐야? 무슨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마침내 도깨비들이 우르르 일어났어요. 대왕 도깨비도 더 이상은 편들어 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못마땅한 표정으로 중얼거릴 뿐이었지요. 짜임이라는 것은 짜임, 집에 뼈대가 있듯이 글에도 뼈대가 있어요. 그 뼈대를 글의 짜임이라고 하죠. 글의 짜임을 알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중요한 내용을 쉽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말로는 얼개가 있어요. 비교와 대조, 비교와 대조.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공통점 등을 찾는 일을 말하고,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서로 맞대어 차이점을 찾는 일을 말해요. 글의 짜임에 따라 요약하기, 글의 짜임에 따라 요약하기. 글에는 저마다 뼈대가 있어요. 그 뼈대를 글의 짜임이라고 하지요. 글의 짜임을 알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요약할 수가 있죠. 글의 짜임은 비교와 대조의 짜임인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의 짜임을 말하고, 문제와 해결의 짜임은 해결할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글의 짜임이고, 순서의 짜임은 시간과 공간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글의 짜임이고, 나열의 짜임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몇 가지 특성을 늘어놓는 글의 짜임이지요. 글의 짜임에 따라 요의 정리를 하면 글의 짜임을 파악하며 읽고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간추리고 글의 짜임에 알맞는 틀, 그림을 그려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간결한 문장으로 쓰지요.
긴 내용 짧은 이야기, 긴 내용 짧은 이야기. 깨동이는 도망치듯 동환이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동환이는 학교 운동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 무엇을 쓰고 있었죠. 뭐해? 독후감 숙제 얼른 해놓고 야구하려고. 독후감이 뭔데? 책을 읽고 나서 줄거리를 요약하고 책에 대한 내 느낌을 쓰는 거야. 깨동이는 동환이가 쓴 것을 읽어보았어요. 이게 뭐야? 너랑 며칠 전에 읽은 토끼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깨동이는 그제야 도깨비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았어요. 행설수설이라더니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쓰고 야구나 해야겠다. 동환이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때였어요. 너 지금 누구랑 말하는 거니? 고개를 들어보니 혜주가 앞에 서 있었어요. 내가 누구랑 말하든 네가 무슨 참견인데? 그러고는 자신도 모르게 깨동이를 툭 쳤어요. 요약은 글을 읽거나 들은 내용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오래 기억, 보존하기 위해서는 글의 중심 내용만 간추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요약이라고 해요. 네가 자꾸 말을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 그 바람에 깨동이의 감투가 툭 떨어졌어요. 깨동이는 재빨리 감투를 집어 머리에 썼어요. 어머, 내가 지금 뭘 본 거니? 혜주가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 너 도깨비랑 친구니? 이쯤 되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맞아. 나 동환이랑 친구야. 이름은 깨동이고. 깨동이가 감투를 벗고 인사했어요. 어머머머 세상에. 혜주는 직접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지 눈을 비비고 또 비볐어요. 동환이는 혜주를 의자에 앉히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러 동환이네 집에 왔다가 읽기를 배우고 그걸로 대왕 도깨비를 도려다 오히려 궁지에 빠뜨렸다 이거지. 응. 그래서 세종대왕의 문화 정책을 흉내내서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이야기를 못해서 아저씨들이 더 화났어. 혜주의 말 끝에 깨동이가 덧붙였어요. 그건 요약해서 읽을 줄 몰라서 그래. 이거 봐. 혜주가 가방에서 독후감 공책을 꺼냈어요. 동환이와 깨동이는 첫 장에 있는 오세암의 줄거리 부분을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긴 이야기가 몇 단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나도 이런 것 좀 가르쳐 주라. 깨동이가 흥분하여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간결하게 요약할 줄 안다면 도깨비들에게 이야기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나중에 도깨비 나라 구경시켜줘. 알았어. 그러니까 얼른 토끼전 요약하며 읽기 좀 가르쳐 주라. 오늘 그 얘기하다가 망했거든. 급한 마음에 깨동이는 마구 서둘렀어요. 혜주는 장기침을 한 뒤 설명을 시작했어요. 글을 요약할 때는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 요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요약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야. 깨동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의 종류,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의 종류. 이야기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야기 글의 내용에 따라 알맞은 요약 방법을 찾아 요약하면 되지요. 이야기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첫째는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내용을 요약하고 각 문단에서 주요 사건을 파악한 후 이를 연결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을 찾아 그 인물들이 한 일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나 사건 때문에 벌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 다음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 토끼전 같은 이야기 글은 순서 짜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중요한 사건을 뽑아 내용을 요약하면 되는 거지. 좀 쉽게 설명해봐.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책을 보고 해보자. 혜주는 토끼전의 처음 부분을 펼쳤어요. 여기를 보면 병이 난 용왕, 육지로 간 자라, 너구리의 충고, 사실을 안 토끼, 토끼의 꾀 이렇게 나오지. 이게 사건이 일어난 순서야. 이 순서에 따라 중요 사건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연결하면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아하. 깨동이가 감탄하며 소리쳤어요. 주요 사건을 정리할 때 시시콜콜한 사건까지 모두 넣으면 안 돼. 이야기의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간단히 써야 하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은 혜주가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특히 이야기 글의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원인과 결과? 응.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사건이 시작된 발단, 사건이 진행되는 전개, 사건이 심화되는 갈등, 사건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사건이 정리되는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지. 토끼전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리할 수 있어. 내가 해볼게. 개동이가 자기 앞에서 토끼전을 끌어다 놓았어요. 용왕이 병이 난 것은 발단, 자라가 육지로 나가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온 것은 전개, 토끼가 용궁에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갈등, 토끼가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는 것은 절정, 무사히 육지로 돌아온 것은 결론. 맞았어. 혜주가 박수를 쳐 주었어요. 그렇게 사건의 흐름을 이해한 다음 등장인물들이 벌인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돼. 이때 여러 개의 사건이 비슷하게 나타날 때에는 사건을 하나로 묶으면 더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어. 문단 요약도 해볼게. 개동이는 토끼가 용궁에 도착한 부분을 펼쳤어요.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 구성은 문학 작품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여러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얽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짜임새를 구성이라고 해요. 절정은 이야기 글의 전개 과정에서 갈등이 가장 고조되는 부분을 말해요. 흔히 클라이맥스라고 부르지요. 문단을 요약하는 방법은 각 문단을 짧게 요약하려면 여러 가지 요령이 필요해요. 선택하기, 삭제하기, 단순화하기, 다시 정리하기가 바로 그것이지요.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선택하기는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특별히 의미 있는 말을 선택하고, 삭제하기는 자세한 내용, 반복되는 내용, 꾸며주는 말, 예로 든 내용을 삭제해요. 단순화하기는 문단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무엇에 빗대어 나타낸 표현을 바로 가리키는 표현을 바꾸어요. 다시 정리하기는 내용을 다시 짜맞추어 짤막하게 중심 내용을 만들어요. 바닷속은 아주 맑았어요. 보석으로 꾸며진 용궁은 눈부시게 빛났고 주위에는 오색 무지개가 둘러쳐져 있었죠. 토끼는 넋이 나간 뒤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이제 다 왔으니 그만 내리시오. 자라가 토끼를 내려놓으며 엄하게 말했어요. 여긴 용궁이오. 아무 소리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조금 전과 달리 표정도 차디차게 바뀌어 있었어요. 개동이는 심호흡을 한 뒤 해당 문단을 요약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석으로 꾸며진 용궁은 눈부시게 빛났고 주위에는 오색 무지개가 둘러쳐져 있었어요. 토끼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자라는 토끼를 내려놓으며 엄하게 말했어요. 어때? 어색한데? 어디가 왜? 동안이의 평가에 개동이가 물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요약은 줄인 문장을 단순히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요약하는 사람이 핵심을 간추려 다시 잘 정리해야 한대. 동안이의 설명에 해주가 덧붙였어요. 또 세부 내용, 반복되는 내용, 꾸미는 말, 예로 든 내용 등은 삭제하고 중심 문장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만 선택해야 해. 우리 같이 고쳐보자. 그래. 깨동이 말에 동안이가 바짝 다가 앉았어요. 첫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용궁이 눈부시게 빛났다는 거야. 그걸 보고 토끼가 벌벌 떨고 먼저 동안이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만 취하고 바닷속이 밝았다느니 보석으로 꾸몄다느니 오색 무지개로 둘러쳐져 있다는 말들은 삭제해야겠지. 토끼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가슴이 뛰고 손발이 후들거렸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라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취하고 이제 다 왔다느니 여기가 용궁이라느니 하는 설명을 삭제하고 이어 깨동이가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눈부시게 빛나는 용궁을 보고 토끼는 가슴이 뛰었어요. 동안이의 말에 깨동이가 덧붙였어요. 그때 자라가 따라오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훨씬 좋아졌다. 해주 말에 동안이와 깨동이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손바닥을 짝 부딪혔어요. 여기까지는 선택하기와 삭제하기 다시 정리하기였습니다. 해주가 애교스러운 말투로 말했어요. 또 있어. 단순화하기라는 게 남았어. 오늘은 그만하자. 동안이가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어요. 네가 좋아하는 야구를 예로 들 테니까 들어봐. 해주가 동안이를 붙들어 앉히며 말했어요. 야구 용품이 뭐가 있지? 야구공, 배트, 글러브. 동안이는 귀찮은 듯 끊어 말했어요. 그래, 단순화는 야구공, 배트, 글러브 같이 개별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낱말이나 내용으로 묶어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야구공, 배트, 글러브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낱말, 야구용품으로 줄여주는 거지. 깨동이가 그 말을 듣고 다른 예를 떠올렸어요. 아하, 그럼 내가 좋아하는 수박, 사과, 바나나, 딸기 등은 과일에 포함되니까 일일이 쭉 늘어놓지 않고 과일이라는 하나의 낱말로 줄여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 맞았어. 해주는 깨동이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환이는 먼 산을 보며 안 듣는 채 했어요. 그것을 보고 해주가 장난스러운 예를 들었어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동안이와 같이 멋머같이 붙여 빗대어 표현한 것을 빗대지 않고 바로 표현하도록 바꾸는 것도 단순화하기 한 방법이야. 빠져나가려는 동안이로 이것들이. 깨동이의 말에 동안이가 때리려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나 해주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또 어머니 마음은 솜 이불과 같은 표현을 어머니 마음은 따뜻하다로 표현하는 것도 단순화하기야. 읽기는 배울수록 재미있다. 해주의 설명 끝에 깨동이가 감탄하여 말했어요. 그럼 깨동이를 동안이는 어이없다는 듯 보았고요. 동안이는 어이없다는 듯 보았고요. 요약의 달인이 되자 차례차례 요약해요. 글의 짜임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문장, 문단, 글 전체 요약하기를 연습하면 어떤 글이라도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요약은 핵심어 찾기, 뒷받침 내용 간추리기, 문장 다듬기의 차례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기는 환한 빛을 주고 기계를 움직이는 등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문장에서 핵심어는 전기이고 뒷받침 내용 중 환한 빛을 주고 기계를 움직이는 등은
전기가 주는 도움의 예임으로 생략하면 돼요. 이제 핵심어와 뒷받침 내용을 붙이면 전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문단 요약은 문단을 대표하는 주제 문장 찾기, 문장 요약, 글 다듬기의 순서로 연습해요. 예를 들어 주장이나 근거를 담은 문단은 뭐뭐는 뭐뭐해야 한다,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는 하기 때문이다로 요약할 수 있고요. 사건에 대해 쓴 문단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또는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했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지요. 세 번째 전체 글의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요. 요약된 각 문단을 관련 있는 문단끼리 묶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묶은 전체를 요약한 글의 흐름에 맞춰 처음, 가운데, 끝처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두지요. 이것을 바탕으로 요약하는 글을 정리해 완성하면 된답니다. 문단의 역할을 구별해요. 문단의 역할을 구별해요. 한 편의 글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단의 역할을 알면 글의 짜임이 한눈에 들어온답니다. 도입은 글을 쓰는 목적이나 까닭 등이 나타나 있어 읽는 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단이에요. 전개나 상술, 부연은 앞 문단의 내용을 넓게 펼쳐가거나 덧붙이는 문단이지요. 전제는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이 담겨 있는 문단이며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단이에요. 주지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중심 문단이고 요약은 본문의 내용을 간추리는 결론을 담은 마무리 문단이랍니다. 좋은 요약문의 조건은 좋은 요약문이라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요. 첫 번째, 글 전체의 주제 문장인 글쓴이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빠짐없이 들어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요약문은 그 자체로 한 편의 글이기 때문에 글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한답니다. 그리고 요약문의 내용은 자신의 표현으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요약문을 만들 때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내용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약문은 글의 핵심을 파악하여 글로 쓰는 것이므로 주어진 글을 쓴 글쓴이의 본뜻을 바꾸어서는 안 된답니다. 대왕 도깨비가 달라졌어요. 대왕 도깨비가 달라졌어요. 막둥이 시집 보내느니 내가 가고 만다고 대왕 도깨비는 깨동이에게 맡기느니 직접 책을 읽고 이야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자면 글을 배워야 하는데 다행히 깨동이가 들락날락하면서 놓고 간 한글책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공부한 결과 반나절 만에 한글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야기 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고전도 읽고 수필이랑 시집도 읽었어요. 신문이랑 잡지책도 읽고요. 글이 쓰여 있는 건 아무거나 다 읽었지요. 글의 종류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읽었어요. 다시 말해 내용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비판적 읽기가 아니 있는 그대로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읽기로 읽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읽어도 무엇인가 든든했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고나 할까요? 이래서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했나? 자신감이 생긴 대왕 도깨비는 늦었지만 방망이 사건도 해결하기로 했어요. 이번이야말로 대왕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대왕 도깨비는 도깨비들을 불러 모았어요. 소문을 듣고 깨동이도 동환이와 해주를 데리고 왔어요. 동환이에게는 자신의 감투를, 해주에게는 콧노래 도깨비의 감투를 빌려 씌우고 도깨비 나라에 함께 들어왔지요. 대왕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혹시 쫓겨날까봐 미리 머리 쓰는 거 아니야? 도깨비들이 이런 쿵 저런 쿵 하는 사이에
대왕 도깨비는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잔머리와 콧방귀는 앞으로 나와라. 대왕 도깨비의 명령에 두 도깨비는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갔어요. 수용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 수용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 글의 내용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용적 읽기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읽기 방법이에요. 반대로 비판적 읽기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하며 읽는 것을 말하지요. 수용적 읽기에는 사용설명서, 일기, 편지, 글 등에 알맞은 읽기 방법이고, 비판적 읽기는 광고, 글, 주장하는 글 등에 알맞은 읽기 방법이랍니다. 먼저 대왕 도깨비는 잔머리 도깨비와 콧방귀 도깨비를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머리카락은 물론 손가락, 발가락도 살펴보고 팬티도 살펴보았지요.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요. 방망이를 가져오너라. 탐색을 마치고 대왕 도깨비가 콧노래 도깨비를 향해 말했어요. 콧노래 도깨비는 쪼르르 본드로 붙인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왔어요. 대왕 도깨비는 그것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뭐하는 거지? 깨동이가 고개를 깨우뚱했어요. 뭔가 찾아내려는 것 같은데. 해주가 속삭였어요. 때맞춰. 대왕 도깨비가 콧방귀 도깨비에게 물었어요. 동짓날 시장엔 왜 갔느냐? 순간 도깨비들의 시선이 콧방귀 도깨비에게 모아졌어요. 네? 제가 언제? 콧방귀 도깨비는 당황하여 말끝을 흐렸어요. 매물묵을 훔쳐 먹으러 갔느냐? 무슨 말씀을? 가마솥에 방망이를 빠뜨려 놓고도 거짓말이냐? 메밀묵인 줄 알고 봤더니 우리 도깨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팥죽이 펄펄 끓고 있어서 빠뜨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콧방귀 도깨비가 손살에 치며 부인했지만 대왕 도깨비가 눈을 더 크게 치뜨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네 팬티에 있는 팥죽 자국은 뭐냐? 방망이를 떨어뜨릴 때 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들은 도깨비들은 순간 와작지껄 웃었어요. 하하하, 콧방귀 팬티에 팥죽이 묻어있대. 묻히고 다닐 게 없어서 팥죽을 묻히고 다니냐? 알라리 깔라리, 콧방귀 팥죽 묻히고 다닌대요. 도깨비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콧방귀 도깨비는 자기 할 말만 했어요. 이건 제가 잘 빨지 않아서 생긴 얼룩이라고요. 이놈아, 도깨비 중에 누가 빨아 입는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질기고도 튼튼해서 천년을 입어도 까딱없는데 어쨌든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할 수 없군. 대왕 도깨비는 본드로 붙인 방망이를 높이 저들었어요. 이 방망이는 오래 사용해서 손잡이 부분이 손 모양으로 베어 있다. 이 패인 모양이 어느 도깨비의 손 모양과 같은지 너희들이 비교해 보아라. 대왕 도깨비의 마을에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와 방망이의 패인 부분에 두 도깨비의 손을 갖다 대 보았어요. 어느 도깨비의 손 모양과 같으냐? 잔머리 손이요. 도깨비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손가락 굵기도 같고 길이도 각각 같았거든요. 반면 콧방귀 도깨비는 자국에 비해 손가락이 너무 굵었어요. 손바닥 크기도 컸고요. 그러니까 콧방귀 도깨비가 잔머리 도깨비의 방망이를 훔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대왕 도깨비는 마침내 범인을 밝혀냈어요. 위인들의 독서 명언 한마디, 위인들의 독서 명언 한마디. 훌륭한 사람 중에 책을 멀리 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히려 멋진 말로 책 읽기를 권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이 남긴 명언을 살펴보면 책처럼 충직한 친구는 없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책을 2권 읽은 사람이 1권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 에이브럼 링컨.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의 습관이다. 빌 게이츠.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에머슨. 책은
좋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문맹이나 다를 바 없다. 마크 트웨인.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며 부유할 때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땐 위안이 된다. 마르쿠스 키케로. 그렇게 해서 대왕 도깨비는 마침내 범인을 밝혀냈어요.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었어요. 잔머리 도깨비는 왜 자기 방망이를 쪼개도록 놓아두었냐 하는 것이었지요. 그 이유 역시 대왕 도깨비가 밝혀냈어요. 이제 방망이를 찾았으니 만족하느냐? 못 쓰는 방망이를 찾은 게 뭐가 좋다고요? 대왕 도깨비의 물음에 잔머리 도깨비가 퉁명스레 대답했어요. 그럼 애초에 쪼개지 말라고 하지 그랬냐? 대왕님이 쪼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왕님이 책임지세요. 새 방망이를 주시든지. 이놈, 내가 네 놈의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새 방망이를 얻으려고 일부러 쪼개게 해놓고 누굴 탓하느냐?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잔머리 도깨비는 작정한 듯 당돌하게 나왔어요. 대왕 도깨비는 웃음을 치고 도깨비들에게 물었어요. 평소 잔머리가 자기 방망이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 들은 도깨비 있느냐? 맞아요. 방망이가 오래돼서 새 걸 갖고 싶다고 했어요. 바위에 긁혀서 꺼끌꺼끌하다고 했어요. 도깨비들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잔머리 도깨비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와, 우리 대왕님 대단하시다. 깨동이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소리에 대왕 도깨비가 으하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도깨비 도서관. 수사가 끝나자마자 깨동이는 대왕 도깨비를 쫓아갔어요. 동환이랑 해주도 따라갔어요. 왜 내가 갑자기 너무 똑똑해져서 놀랐니? 깨동이를 보자마자 대왕 도깨비가 물었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콧방귀 아저씨가 시장에 간 걸 아셨어요? 가마솥에 방망이를 빠뜨린 건 어떻게 아셨고요? 너랑 시장에서 만났을 때 묵집 주인이 이상한 주걱으로 묵을 쓰는 걸 보았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았는데 아무래도 방망이가 일그러진 것 같더구나. 그래도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 그게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러면서 문짝에 붙어있던 오늘은 동짓날 팥죽도 드립니다 라는 찢어진 글귀도 생각났지. 그래서 범인이 동짓날에 시장에 갔었다는 걸 알고 두 도깨비들 자세히 살펴본 거다. 그때 콧방귀 아저씨 옷에서 팥죽 자국을 발견한 거군요. 깨동이는 대왕 도깨비의 관찰력이 놀라웠어요. 어쨌든 다 네 덕분이다. 네가 갖다 놓은 책들을 읽었더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구나. 대왕님이 책을 읽었다고요? 글을 읽을 줄 아세요? 네가 한글 책도 갖다 놓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 반나절 만에 뗐다. 대단하다. 동환이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순간 대왕 도깨비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어요. 누구냐? 죄송합니다. 동환이는 당황하여 넙죽 절을 했어요. 해주도 얼떨결에 따라하고요. 그 바람에 도깨비 감투가 떼구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글귀는 글이나 시에 토막토막 끊어진 구절이나 문구를 뜻해요. 글귀라는 낱말은 다음 문장과 같이 쓰여요. 네가 읽었던 책 중에 아름다운 글귀 하나 소개해 줄래? 안녕하세요. 전 동안이라고 합니다. 전 해주라고 하고요. 제 친구들이에요. 저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책 읽는 법도 가르쳐준 친구들이에요. 깨동이가 재빨리 설명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인간들을 데려왔느냐. 대왕 도깨비의 호통에 깨동이는 그제야 잘못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때 해주가 나섰어요.
개동이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책을 요약하며 읽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대신 도깨비 나라를 구경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요약하며 읽기? 예. 개동이는 정말 학구열이 대단해요. 그 방면에서는 저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데 저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깨비들도 그런지 궁금했어요. 저도 처음에 놀라서 도깨비들은 다 그러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동안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동이에게 예측하며 읽기도 가르쳐주고 요약하며 읽기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 것도 있냐? 조곤조곤 설명하는 해주의 모습에 대왕 도깨비는 한결 누그러져서 물었어요. 예, 대왕님은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때를 놓칠세라 개동이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화제를 바꾸었어요. 그런데 무슨 책을 얼마나 읽으셨기에 그렇게 추리를 잘하세요? 당연히 추리소설이지. 추리소설 중에서도 셜록 홈즈가 아주 재미있더구나. 그걸 보고 오늘 흉내 좀 내봤다. 셜록 홈즈라면 동안이와 깨동이도 좋아하는 책이었어요. 셜록 홈즈가 특히 좋은 건 당시의 사회 배경이나 발달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과학 지식과 동식물의 특정도 잘 나와 있고. 대왕 도깨비가 자랑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틀린 정보도 많아요. 글쓰은이가 정보를 잘못 파악했거나 공정하지 않은 입장에서 글을 쓰다 보면 아예 엉뚱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해주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거기에 동안이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늘 그러세요. 비판적인 자세로 책을 읽으라고요. 글쓰은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옳은지 판단하면서 읽으라고 말이에요. 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글쓴이가 지어낸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읽어야 해요. 이러한 읽기 방법을 비판적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독서는 독서 과정을 보며 글쓴이의 사상과 감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독서는 글쓴이의 사상과 감정을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 새롭게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비판하며 읽는 방법은 비판적으로 읽기는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하며 읽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내용의 타당성, 글쓰은이의 주장, 의견, 정보 등이 사실인지 살펴보는 것이고, 내용의 공정성, 내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 사용한 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살펴보고, 출처가 명확하고 자료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한 내용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글의 꼭 필요한 위치에 알맞은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공정은 어떤 상황이나 일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다루어야 해요. 이와 같이 공평하고 올바르게 다루는 것을 공정이라고 한답니다. 다시 해주가 설명했어요.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 얼룩무늬 끈을 예로 들어볼게요. 거기 보면 로일롯 박사가 인도 살무사한테 우유를 먹이며 훈련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도 읽었다. 하지만 실제로 살무사는 우유를 먹지 않아요. 곤충이나 들쥐같이 살아있는 거 먹지요. 맞아. 나도 그거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개동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또 노일롯 박사가 휘파람으로 살무사를 불러들인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 뱀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뱀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데, 살무사가 홈스의 지팡이를 맞고 방향을 틀어서 환기 구멍으로 달아난다는 것도 잘못된 거야. 뱀은 앞으로만 갈 줄 알지
방향을 틀어서 뒤로 가지는 못하거든. 더구나 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거꾸로 방향을 튼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돼. 줄리아가 살무사에 물린 후의 내용도 잘못된 것 같아. 보통 사무사에 물리면 10초도 되지 않아 죽고 마는데 줄리아는 밖으로 나와서 헬렌에게도 말을 하고 의사에게 치료도 받았잖아. 대왕 도깨비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은 무심히 넘어간 내용에 그런 오류가 있었다니요. 그런 것을 알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걸 알자면 글쓴이만큼 읽는 사람도 똑똑해야 한다니까. 대왕 도깨비의 마음을 읽은 듯 해주가 말했어요. 본문에 내용 문장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맞아. 나도 얼마 전까지는 때로는 몇천 마디의 말이나 몇백 권의 책보다 단 한 점의 그림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정말 말 몇천 마디와 책 몇백 권으로 해석했다니까. 그런데 엄마가 때로는 자세하게 설명한 말이나 글보다 그림에서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럼 이 문장도 좀 해석해 보아라.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왕 도깨비가 불쑥 책 한 권을 내밀었어요.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표시를 해두었던 모양이에요.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시한 그림이 이처럼 세찬 힘을 가질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그림은 전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오히려 전쟁의 참상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지요. 대왕 도깨비가 오 하고 입술을 오므리며 소리 없이 감탄하자 해주가 방긋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친 김에 아예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그럼 꼭 듣고 싶구나. 짧은 문장을 읽을 때도 여러 가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기예보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 저녁까지 비가 온다고 했었다. 학교에 온 승원이는 윗도리는 물론 아랫도리까지 흥건하게 젖고 말았다라는 문장에서 어떤 점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대왕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자 동환이와 깨동이가 차례차례 말했어요. 일기예보대로 비가 왔나 보다. 승원이는 아마도 일기예보를 못 들었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대왕 도깨비도 도깨비도 감을 잡았는지 이렇게 덧붙였지요. 그래. 승원이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나 봐. 모두의 이야기를 들은 해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문장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짐작하여 잘 말했어요. 이렇게 짐작하여 읽으면 글에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낼 수 있어서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 어려운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 국어 사전을 찾지 않고도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요. 몇천 년 동안 살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허구한 날 싸움질만 했으니 대왕 도깨비는 시무룩해져서 말했지만 해주와 깨동이는 웃음이 나왔어요. 동안이도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었고요. 이제까지는 친구들의 놀림에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해주를 보고 뻔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여유롭고 당당한 것이었어요. 세차하다. 기세나 형세 따위가 힘있고 억세다는 뜻이고 그 외에 성미가 사납고 날카롭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신들만의 언어를 쓰는 시인, 자신들만의 언어를 쓰는 시인,
산문에 비해 시는 짧고 간결해요. 그런데도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인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시를 읽을 때는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시는 문법적으로 틀린 낱말이나 표현도 허용돼요. 즉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면 사투리를 써도 되고 새로 만든 낱말을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조지훈의 승무에 나오는 나빌레라는 나비 같다는 말이 시인의 운율에 맞추어 새롭게 만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시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여유롭고 당당한 것이었어요. 어쨌거나 이제라도 깨동이 덕분에 하나하나 알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제가 뭘 했다고? 대왕 도깨비의 칭찬에 깨동이는 겸손해했어요. 하지만 깨동아, 이런 세상을 우리만 알면 안 되지 않겠니? 다른 도깨비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지. 누가 가르쳐요? 네가 가르쳐야지. 한글부터 책 읽는 법까지 다. 제가 아직 남을 가르칠 실력은 안 되는데요. 그럼 너희들도 좀 가르쳐다오. 깨동이를 가르친 대로 가르쳐주면 된다. 해주는 큰 선생하고 동안이는 작은 선생하고 깨동이는 더 작은 선생하고.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깨동이가 신나서 해주와 동안이를 부추겼어요. 그러자 해주가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도깨비불 하나만 주시면 할게요. 엄마가 밤에는 책을 못 읽게 해서 이불 속에서 읽으려고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 저는 도깨비 방망이로 야구하게 해주세요. 대왕 도깨비가 쉽사리 허락하자 동원이도 잽싸게 말했어요. 아까 대왕 도깨비님이 도깨비 방망이와 야구 방망이를 비교하실 때 생각한 거예요. 대왕 도깨비는 어이가 없었어요. 도깨비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도깨비 방망이로 야구를 하겠다니요. 책을 읽는 게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때 문득 어느 책에서 읽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도서관을 뒤지다 보면 그곳에 온통 보물로 가득 차 있는 곳임을 알게 된다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이었어요. 그 말은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보다 책 읽기가 훨씬 이익이라는 말인데 곧바로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거니까. 방금 전에 배운 대로 제대로 해석하면 그랬어요. 대왕 도깨비답게 정말 빠른 습득이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왕 도깨비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덕분에 도깨비들은 그날부터 당장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습득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그 외에 물건 등을 주어서 얻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쥐 죽은 듯 조용해던 도깨비 나라에 모처럼 큰 소리가 났어요.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길을 떠났다. 시끄러워 속으로 읽어. 콧노래 도깨비가 소리내어 책을 읽자 콧방귀 도깨비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러나 다른 도깨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책에 코를 박은 채 읽게 여념이 없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대왕 도깨비가 흐뭇한 듯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우리 도깨비 나라가 이상한 나라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군. 모든 도깨비들이 책을 읽는 아름다운 나라. 그즈음 마을의 한 도서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책이 꽂히고 뽑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도서관을 도깨비 도서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동안이와 해주는 시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크크, 도깨비들이 책 읽는데 재미가 들렸나 봐. 끝.